지금쯤이면은 샤이 트럼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히든 트럼프는 좀 있을 거라는. 샤이 트럼프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샤이 트럼프, 정말로 트럼프로 지지한다라는 게 좀 샤이해가지고 아예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제 산골짜기에 사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가 있더라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상가 들로 다니면서 일하고 이제 이런 어떤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예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공화당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경합주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들이 얼마나 또 이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가느냐가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미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미국 대선 어디로 흘러가고 이제 막판에 갑자기 해리스가 또 힘을 낸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팩트에 가까울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됩니까? 제일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박빙이라 뭐 화가 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런 답변은 거부하겠습니다. 네. 어디라고 아니면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디 희망하시는지라도 얘기하세요. 추세는 분명히 있죠. 네. 그 10월 초 아니면은 9월 말서부터는 분명히 트럼프가 반등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거 막판에 좀 막말 이슈들이 터지면서 그게 또 해리스 악재구나. 쪽으로 조금 막말이 그 세요? 트럼프 기준으로도 조금 센 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연설하면서 마이크가 낮다고 너무 낮게 배치가 마이크 소리가 너무 낮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가지고 약간 조금 국왕 선교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본인이 그래서 이거 너무 낮다고만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뉴스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동표의 마음을 좀 해리스 쪽으로 다가가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해리스 무슨 저 캠페인도 보니까 남편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해리스 뭐 이제 이런 캠페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에도 좀 가부장적인 그런 부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뭐 해리스 찍겠다 이제 이러지는 못하는데 결국 투표장에 가서는 해리스를 찍을 사람들을 이제 뭐 히든 해리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히든 해리스들이 조금 들고 일어났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있죠. 그래요. 해리스가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가?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막말. 네. 그것도 약간 좀 라틴 표들을 좀 깎아먹을 거란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자치령이지만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으로 오면 투표권이 생겨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칸 아메리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경합주 중에 경합주가 펜실베니아인데 여기에 이제 한 46만 명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체 유권자의 3, 4%? 그들이 결집해서 해리스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면은 펜실베니아를 지금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넘겨주고서는 당선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악재도 터지고 해서 조금 막판에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는 그런 그런 추세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능성은 해리스가 조금 더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몰아가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2016년, 2020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그랬죠.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이고 2020년에는 무난하게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그랬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무난하게 당선된 것이지만 그 7개 경합주 있지 않습니까? 7개 경합주에서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많게는 뭐 한 6, 7%? 어떤 주에서는 6, 7%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트럼프가 선전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 득표율은 그리고 적게는 뭐 한 2.5% 정도까지 그러니까 2.5% 정도 트럼프가 더 약진을 한 것이에요. 여론조사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2020년 소위 말하는 샤이 트럼프를 좀
보정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갖다 실시한 것인데 이번에는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것을 보정해가지고 보정했대요? 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론조사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경합주가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말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쯤이면은 샤이 트럼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단지 뭐 저는 히든 해리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든 트럼프는 좀 있을 거라는 거죠. 히든 트럼프랑 샤이는 뭐냐면은 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산골짜기에 사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가 있더라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상가들로 다니면서 일하고 이제 이런 어떤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예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샤이 트럼프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샤이 트럼프 정말로 트럼프로 지지한다라는 게 좀 샤이해가지고 아예 이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쪽은 다 보정이 됐는데 근데 아예 이제 여론조사에 포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이제 보정을 많이 했느냐가 이번 여론조사 이 결과,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매체들의 어떤 관건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공화당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특히 경합주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데. 그들이 얼마나 또 이제 결집해서 투표장으로 나가느냐가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경합주의 저소득층이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뭐 이제 2016년에 한번 뒤집어진 것이죠. 원래는 저소득층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워싱턴에 있는 엘리트들은 이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부가 창출이 되고 그 부는 물론 기업들과 부자들이 조금 먼저 많이 가져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전문용어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저소득층들에게도 많은 부가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모두의 삶이 더 좋아질 거다.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은 다 폐쇄가 되고 공장들은 다 중국으로 떠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방치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것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자유무역 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무슨 뭐 세계화냐 그냥 우리도 지구상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소득층과 또 뭐 중산층 일부에게 좀 파고 들어간 것이죠.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광고 캠페인들 보더라도 사실 해리스 쪽에서는 계속 이제 야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부자들이지. 야 부자들 이야기를 왜 우리가 신경 써? 그러면서 이제 그 저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프레임이 바뀌었나 했는데 실제 좀 바뀐 거군요. 상당히 지금 미국의 어떤 이 지지층에 있어서는 이제 영어로는 realignment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지층에 좀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한 것이죠. 전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저소득층이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의 공화당은 아니지만 이 트럼프화된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발생했고 그런 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트럼프랑 머스크도 부자지만 무슨 헐리우드 배우니 뭐 기업인들이니 거기가 다 부자 아니야?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엄청난 부자죠.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 좌파적인 어떤 성향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소수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 이제 그런 배려를 또 정책화하고 뭐 낙태권, 뭐 이제 뭐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러스트벨트 주에 사는 저소득층, 특히 이제 백인 남성들에게는 큰 어떤 소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러스트벨트 경합주의 저소득층, 특히 백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제 이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사전 투표를 했거나 아니면 투표장으로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또 트럼프 쪽에서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7개 경합주 이제 워낙 많이 여러분도 아마 들으셔서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50개 주 가운데 뭐 다른 주들은 거의 다 결판 났고, 그다음에 7개 주가 왔다 갔다 내지는 하여튼 매우 박빙의 승부라 여기서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가느냐가 이제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대략
먼저 몇 개 가져가야 되죠? 7개. 270명? 그죠? 네, 선거인단 가져가면 그러니까 260이고 이제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네. 그걸 딱 반으로 나누면 269잖아요. 269 될 경우에는 동률이 돼서 이제 하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네. 결정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석만 더 얻으면 돼요. 270명이 매직 넘버. 그러니까 매직 넘버 맞습니다. 예, 그래서 270명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양쪽이 확보한 거 보면 대충 한 200명쯤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7개 주에서 뭐 각 주별로 뭐 좀 많은 데는 한 19명, 적은 데는 한 네. 17명 요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주별로 누가 네. 먹느냐에 따라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혹시 대충 그래도 7개 중에서도 대충 분위기가 좀 정해진 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두 달 전에 나온 분석은 네. 이 7개 경합주 중에서 이 남쪽에 있는 일조량이 많이 있는 소위 말하는 선벨트 스테이트, 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고 그리고 북동부에 위에 있는 러스트벨트 스테이트라 그러죠. 네. 원래는 이제 블루 월 스테이트라는 별명이 블루 있었어요. 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색깔이 상징적인 색깔이 블루고 네. 월 그러니까 성벽과 네. 같이 이제 공고한 어떤 지지세를 구축했다 네, 해서 네, 블루월이었는데 이제 2016년에 이게 뒤집어지죠. 네, 그 주들이 전부 다 트럼프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특히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를 다 지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 예, 동네 근데 위쪽 동네는 나름대로 민주당 좀 네, 지금도 조금 여전히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트럼프의 문제는 그 밑에 선벨트 스테이트 4개의 주를 다 가져가더라도 270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위에 3개 뺏기면 네, 밑에 3개 중에 그러니까 위에 3개 중에 하나는 가져와야 되는 건데 네.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조금 가져오기 어려운데 펜실베니아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해리스는 그 반대로 위에 있는 블루월 스테이트를 수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수성이란 말을 썼냐면은 지난번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에게 이제 표를 몰아줬거든요. 네. 몰아준 건 아니에요. 근데 바이든이 어쨌든 승리를 갖다 한 것이죠. 그 3개 주를.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수성하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갖다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7개 경합주의 표심이 뭐 그냥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오죽하면은 그 영어로 여론조사를 폴이라 그러잖아요. 폴. 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롤러코스터를 붙여가지고 폴로코스터. 합성어가 나왔어요. 폴로코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그 결과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펜실베니아가 어쨌든 물론 이제 그 다 경합주 7개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하여튼 뭐 중요하달까 혹은 이제 여기가 19,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석이 또 걸려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밑에 4개를 이기고 트럼프는 펜실베니아까지를 이겨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해리스는 위에 3개만 먹으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확률상으로는 해리스가 더 조금 가능성이 높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뭐 아직은 뭐 하거나 어렵지만 조금 더 해리스 쪽으로 무게가 기운 거 아닌가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결과를 결과가 보면. 신빙성이 있다면. 네. 근데 2016년과 2020년처럼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사실 다 뒤집히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는. 네네. 왜냐하면은 2020년 대선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넉넉하게 이기지 않았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정도 차이가 난 주도 있고 예. 적어도 한 2% 정도는 다 차이가 났던 것이에요. 지금은 뭐 1% 내외에서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체들이 제대로 보정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보정하지 않았으면은 다 뒤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번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거는 사전 투표율 같은 걸 봐도 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이라면서요. 이제 사실 역대급은 2020년 대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네. 사실 이 팬데믹 기간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전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사전 투표율이 70%였습니다. 아, 70%가 사전에 했어요? 네, 70% 사전 투표율이었고요. 2016 대선은 그거의 절반 정도인 한 35% 수준이었어요. 네. 이번에도 한 50%는 쉽게 넘어갈 것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예. 그렇게 사전 투표가 매우 높다는 건 혹시 어느 쪽의 표 뭉침 혹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 성향이 더 강해진 건 아닌가? 예를 들면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 과거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일단 투표율이 높거나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죠. 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가설이고 그 이유는 이 미국은 이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 같은 경우, 젊은층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젊은층들이 뭐 휴가를 내고 투표를 잘 가지 않는데 이제 이들이 미리 투표에 참여를 한 이유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설은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그러고 지금도 보면은 나중에 출구조사를 한 거 보니까 조금 민주당 쪽으로 찍었다, 해리스 쪽으로 찍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제 미국도 나름대로 사전 투표가 일상화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열심히 사전 투표를 장려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으로 이제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좀 잘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이 투표를 안 하면은 이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에게 이건 불리하다 해가지고 트럼프가 돌아다니면서 사전 투표하라고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예, 2020년에는 사전 투표가 다 사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도 사전 투표를 할 것이고 어느 주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출구조사에서 사전 투표했니? 그러면은 당신은 민주당 소속이야 아니면은 뭐 공화당 소속이야 그러면은 절반으로 나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2020년만큼 그렇게 아주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지지자들 역시 사전 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지금 저 해리스랑 트럼프는 뭐 갖고 싸웁니까? 제일 첨예하게 맞붙는 이슈는 뭐예요? 이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낙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것이 몇 주 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시사 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온 분석 기사가 트럼피피케이션, 트럼프화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민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의 저소득층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느냐 문제 등 이런 모든 어떤 정책 이슈를 트럼프가 전부 다 선점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리스는 조금 자기의 정책을 보정할 수밖에 없었던, 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이게 뭐 외교 정책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의제를 다 트럼프가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투표의 의제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외교 정책 기조를 표방하고 있지만, 근데 미국의 이 국가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적 지향적으로 됐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내에도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중동에서 뭐 전쟁이 나가지고 그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미국 외교 정책의 역할 축소를 갖다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바이든이 뭐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표방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적극적일 수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조금 보정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굉장히 트럼프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민 문제라는 것만큼 지금 미국 사회를 갈라놓는 이슈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이 이민이라는 것이 미국 이 경제를 돌리는 하나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쉽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나도 뭐 불법 이민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다루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갖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슈들이 전부 다 트럼프화 됐다라고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이슈를 주도하는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선거에서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아마 J.D. 벤스가 깃발을 물려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트럼프가 뭘 잘해서요? 아니면 사실 미국의 미국민들이 원하는 그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원했던 마음속에 있는 걸 트럼프가 잘 발견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전환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정말 세계화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거침없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게 된 것이에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라든지 네. 중산층 붕괴라든지 그들에게는 사실 큰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는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가 창출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어떤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의 어떤 붕괴 이런 문제가 잘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민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네. 이게 세계화라는 것은 사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어떤 국경을 갖다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세계화이기도 했지만 또 인적 자원 역시도 자유스럽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세계화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급증을 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 이민이든 합법 이민이든 간에 갑자기 너무 많이 급증을 하니까 이 사회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고 기존의 어떤 생활 방식이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 유럽에서 가장 이 조금 이민에 관용적이었던 그런 국가들이 그런 문제를 갖다 가장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민 문제라든지 반이민 정서 같은 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유럽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유럽에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극우 총리가 탄생하고 독일도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저쪽 예전에 동독 지방은 지금 극우 정치인들이 다 휩쓸었잖아요. 이제 물론 네, 극우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트럼프도 정의에 따르면 극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이 트럼프를 통해서 발현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트럼프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이랑 일반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를 갖다 좀 해보는데 아니 트럼프 그렇게 막말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막말하는 것 빼고는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막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막말과 뭐 개성 이런 게 조금 매력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 자유무역 안 하겠다라는 거, 이민자들 안 받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민자들 안 받겠다라는 거, 이민자들 추방하겠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이에요. 유권자들이 그 마음속으로는 사실 있었는데 영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면 좀 나쁜 놈 이런 소리 들을까봐 못했던 걸 트럼프가 대신 해준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워싱턴의 엘리트들, 정치인이든 정책가든 그 소위 말하는 띵크탱크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 언론인들 아무도 그런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건 제대로 짚었죠. 저 워싱턴에 있는 저 엘리트들은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모르는데 맨날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자유무역, FTA, TPP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후보로 나와가지고 바로 나는 TPP 이런 거 다 폐기하겠다 그랬죠. 열광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당시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내가 TPP를 사실 주도를 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비준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의 공약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이게 미국 사회에서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기저에서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짧게 나타난 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가 탄생한 이후에 쌓였던 분노가 거기서 이제 수혜를 못 받았던 사람들의 분노가 특히 이제 냉전 정치로 이후에 아주 정말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기업가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물론 이제 문화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있겠지만 번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네. 오히려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주자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소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그렇죠. 그동안 그게 그 그러니까 자유무역에서 쌓였던 내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짚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의 지지층에 있어서 엄청난 이 리얼라인먼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혜택을 잘 받지 못한 뭐 특히 이제 백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문화 좌파적인 정책, PC를 정책화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펜실베니아는 좀 경제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경제적으로 쇠락한 공업지대가 있는 그런 러스트 벨트 중에 하나이죠. 제가 피츠버그를 작년에 다녀와 봤는데 거기가 피츠버그 네, 철강 산업이 그쵸. 예. 근데 공장들이 정말 가동이 안 되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벨트가 돌아가질 않고 녹이 쓸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피츠버그까지 대학 도시가 있잖아요. 피츠버그에 이제 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한 그 사립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시 지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은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그래도 뭐 필라델피아는 민주당의 아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글로벌 뭐 파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빅파마도 있고. 거기는 지금 뭐 시장도 그 민주당 사람이고요. 그렇죠. 거기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교회로 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어요. 백인 비율은 좀 높은데요, 필라델피아가. 백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평균치보다 조금 높아요. 펜실베니아가. 그래서 경합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외 지역에 사는 이 백인 저소득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가 트럼프에게는 정말 관건일 것이에요. 트럼프는 펜실베니아를 놓친다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필라델피아가 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대도시는 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굉장히 강한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해리스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좀 문화 좌파라고 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리스를 미치광이 좌파 공산주의 빨갱이라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 문제에 너무 관용적이고 실제로 마약을 마약 딜러라든지 마약을 갖다 하는 사람을 갖다 그냥 경범죄로 취급을 갖다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시애틀 아름다운 시애틀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좀비처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죠.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마 어떤 분들이 트럼프, 어떤 분들이 해리스를 더 지지하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 핵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갈지 예상하시는데, 예측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될 만한 정보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저희가 또 장이 곧 시작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미국 대선 후에 한번 다시 모셔서 그 이후의 영향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서강대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